제3부 라퓨타 날아다니는 섬 발니바비 렁넥 글럽덥드립 일본 여행기 제1장 저자가 세 번째 항해를 떠났다가 해적에게 붙잡히다. 한 네덜란드인이 적개심을 보이다. 저자가 어떤 섬에 도착하여 라퓨타로 들어가다.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윌리엄 로빈슨 선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코널 사람이었는데 호프웰이라는 300톤짜리 튼튼한 배를 지휘하고 있었다. 나는 전에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항해하는 어떤 배의 선상 의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 배의 선장이자 지분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주이기도 했다. 그는 나를 항상 하급자보다는 동생처럼 대했다.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순전히 우위를 다지려는 차원에서 나를 만나러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에 우리 사이에는 흔하게 나눌 만한 인사 정도만 오갔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도 자주 나를 찾아와 내가 건강해서 기쁘다면서 이제 남은 삶을 육지에서 정착할 생각이냐고 묻고 또 2달 뒤에 자신이 동인도 제도로 떠날 예정이라는 말도 했다. 비록 몇 마디 변명의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는 나를 선상의사로 데려가려는 생각이었다. 그는 내 밑에 보조 선의를 두고 2명의 조수를 붙일 것이며 봉급도 보통의 2배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항해에 대해서라면 내 지식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마치 내가 그와 공동으로 배를 지휘하는 것처럼 내 조언을 따르는 계약도 기꺼이 맺겠다고 했다. 그는 고맙게도 내가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언급했고 나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과거에 겪은 불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도 내 안에서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남은 유일한 어려움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나는 허락을 받아내고 말았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아이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에 결국 손을 들었다. 우리는 1706년 8월 5일에 출항하여 1707년 4월 11일 인도의 세인트 조지 요새에 도착했다. 대다수 선원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무르며 선원들을 쉬게 했다. 휴식을 마치고 우리는 통킹으로 갔고 선장은 그곳에서 한동안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가 사려고 했던 많은 상품이 준비되지 않은 데다 몇 달 안에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박 비용을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그는 작은 범선을 하나 사서 통킹인들이 이웃 섬들과 주로 거래하는 상품들을 그 배에 실었다. 그는 3명의 통킹인을 포함하여 14명을 배에 태우고 나를 선장으로 임명하여 그 현지 상품의 거래를 책임지게 했다. 그동안 그는 통킹에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는 출항하고 사흘도 되지 않아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 닷새 동안 북북동쪽으로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내몰렸다. 이후로 날씨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강풍이 서쪽에서 불고 있었다. 항해 열흘째 되는 날 해적선 2척에 추격당했는데 곧 따라잡히고 말았다. 내가 지휘하는 범선에 상품이 가득 실려서 운항 속도가 아주 느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방어용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해적들이 2 해적선으로부터 거의 동시에 맹렬한 기세로 두목의 지휘 아래 우리 배로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가 내 지시하에 모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것을 보자 튼튼한 밧줄로 우리의 양손을 묶은 다음 보초를 한 사람 세우고 범선의 물건들을 뒤지러 갔다. 나는 해적들 중에
네덜란드인이 하나 있는 걸 보았는데 권력은 있어 보이지만 두목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우리 선원들의 외모를 보고 영국인인 걸 알고는 네덜란드어로 우리에게 뭐라고 짓거렸는데 잘 들어보니 우리의 등을 마주보게 묶어서 바다에 쳐넣겠다는 욕설이었다. 그런대로 네덜란드어를 말할 줄 아는 나는 먼저 그에게 우리의 정체를 말하고 엄격한 동맹관계인 인접국의 같은 기독교인이자 개신교도인 점을 고려하여 해적선 두목들에게 우리를 관대하게 처분하라고 건의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화를 부추겼을 뿐이었다. 그는 계속 위협했고 그의 동료들을 쳐다보며 아주 맹렬한 기세로 뭔가 말했는데 내 생각으론 일본어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했다. 두 해적선 중 더 큰 배를 지휘하는 건 일본인 선장이었다. 그는 불완전한 네덜란드어를 조금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로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나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답변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를 죽여선 안 된다고 지시를 내렸다. 나는 일본인 선장에게 아주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이어 네덜란드인에게 고개를 돌려 기독교인 형제보다 이교도가 더 많은 자비를 베풀다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곧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 걸 후회하게 되었다. 그 적개심 가득한 무례한은 나를 바다에 쳐넣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며 두 선장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처벌해야 한다고 두 선장을 설득했고 마침내 나는 인간으로서는 죽음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내 선원들은 7명씩 해적선에 보내졌고 범선엔 해적들이 배치되었다. 내게 내려진 조치는 끔찍했다. 나는 식량이라고는 나흘치밖에 없는 노와 돛이 달린 작은 카누를 타고서 정처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일본인 선장은 고맙게도 자신의 식량을 덜어 내 식량을 2배로 늘려줬고 나의 몸수색을 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카누에 옮겨 타러 내려가는 동안 네덜란드인은 갑판에 서서 네덜란드어로 온갖 욕설과 무례한 언사를 계속 짓거려댔다. 우리가 해적선을 발견하기 약 1시간 전에 나는 하늘을 관측했는데 배의 위치는 위도 46도에 경도 183도였다. 해적선에서 어느 정도 멀어진 뒤 나는 휴대용 망원경을 통해 남동쪽에 있는 여러 섬을 발견했다. 나는 순풍이 불어오는 곳을 살피면서 가장 가까운 섬에 도달할 생각으로 돛을 세웠다. 그리고 3시간 정도 되어 그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섬은 바위투성이었다. 하지만 새의 알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잡초와 마른 해초에 불을 붙여 그 알을 구워 저녁 식사를 했다. 최대한 식량을 아낄 생각으로 새알 이외에 다른 것은 먹지 않았다. 나는 바위 뒤의 대피처에서 몸 아래에 잡초를 깔고 밤을 보냈으며 무척 곤하게 잤다. 다음 날이 되자 나는 다른 섬으로 갔고 이어 때로는 돛을, 때로는 노를 쓰면서 3번째, 4번째 섬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내가 그 항해에서 겪었던 괴로움을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 닷새째 되는 날 4번째 섬에서 남남 동쪽에 있던 시야에 보이던 마지막 섬에 도착했다는 사실만 알리기로 하겠다. 이 섬은 예상보다 훨씬 먼 곳에 있었고 도착하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다. 나는 상륙하기 편리한 장소를 찾기 전에 섬을 거의 한 바퀴 빙 돌아야 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찾은 곳은 작은 만이었는데 너비가 내 카누의 3배 정도 되었다. 나는 섬이 바위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풀밭과 달콤한 향을 풍기는 허브 무더기가 다소 있었다. 나는 빈약한 식량을 일부 꺼내 먹고 생기를 되찾은 뒤
나머지 식량을 한 동굴에 보관했다. 섬에는 동굴이 무척 많았다. 나는 바위에서 새 알을 많이 모았고 마른 해초와 바싹 마른 풀도 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 새 알을 최대한 구워 먹을 생각이었다. 나는 부싯돌, 붓씨, 성냥, 볼록렌즈를 가지고 다녔다. 나는 식량을 감춰둔 동굴에서 밤을 보냈다. 연료로 쓸 마른 풀과 해초가 내 침대였다. 하지만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피로보다 불안이 더 컸기 때문인지 전혀 졸리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황량한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얼마나 속절없는 일인지, 내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등을 생각했다. 게다가 무기력하고 시리에 빠져 임시 침대에서 일어설 기분마저 나지 않았다. 동굴에서 기어나올 의욕이 간신히 생겼을 무렵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바위 사이를 걸었는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얼굴을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태양이 뭔가에 가려졌는데 내 생각에 구름에 가려졌을 때와는 무척 다른 광경이었다. 다시 돌아보니 나와 태양 사이에 어떤 거대하고 불투명한 덩어리가 떠 있었고 내가 있는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3km 정도 상공에 떠 있던 그 물체는 6, 7분 남짓 태양을 가렸는데 공기가 차게 변하지도 않고 하늘도 그다지 어두워지지 않아 산그늘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늘에 떠 있던 그 물체는 내가 있는 곳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은 단단한 물질처럼 보였는데 바닥은 평평하고 매끈했고 아래의 바다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무척 환하게 빛났다. 나는 해안에서 200m 정도 높은 곳에 서 있었고 그 거대한 물체가 1.5k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과 거의 나란한 위치까지 내려오는 걸 봤다. 나는 휴대용 망원경을 꺼내들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물체의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분명하게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가 솟구쳐 올라 속으로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 우연한 일로 내가 그 황량한 장소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거대한 섬이 공중에 떠 있고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점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독자는 거의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마음대로 그 섬을 떠올리고 내리고 앞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시 나는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겠다는 생각을 할 형편은 아니었고 그보다는 그 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주시했다. 곧 섬은 나에게 더 가까워졌다. 나는 섬의 측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은 여러 단계로 된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이 있어 그 섬의 사람들이 한 회랑에서 다른 회랑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나는 가장 낮은 회랑에서 몇몇 사람이 긴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광경을 보았다. 태 있는 모자는 오래전에 달아서 쓸 수 없게 되어서 나는 태 없는 모자와 손수건을 높이 쳐들고서 그 섬을 향해 흔들었다. 그 섬이 아까보다 더욱 가까워지자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니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비록 나의 외침에 답변은 없었지만 그들이 나를 가리키고 또 서로 가리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분명 나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4-5 사람이 황급히 계단에 올라서서 섬의 꼭대기로 달려가더니 곧 사라지는 걸 봤다. 나는 그들이 어떤 권력자의 명령을 받고 구조에 나설 모양이라고 추측했는데 과연
올바른 추측이었다.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30분도 되지 않아 섬은 움직여 떠올랐고 가장 낮은 회랑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다가와 정지했다. 나는 간절히 애원하는 태도를 취하며 가장 공손한 말투로 호소했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나를 마주보며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이들은 의복으로 보아 신분 높은 사람 같았다. 그들은 종종 나를 바라보며 뭔가를 진지하게 상의했다. 한참이 지나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분명하고 세련되며 매끈한 언어로 말을 걸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이탈리아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최소한 그의 귀에 내 억양이 낭낭하게 들리기 바라며 이탈리아어로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 뜻은 쉽게 전해졌다. 그들이 내가 공경에 빠져서 구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내게 신호를 보내 바위에서 내려와 해변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공중에 떠 있는 섬이 나를 들어올리기에 편리한 높이로 떠올랐고 섬의 가장자리가 바로 내 머리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곧 가장 낮은 회랑으로부터 쇠사슬이 내려왔다. 그 쇠사슬의 맨 끝에는 의자가 달려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착석하자 그들은 도르래로 쇠사슬을 끌어올렸다. 제2장 저자가 라퓨타인들의 기질과 성향에 관해 설명하고 이어서 그들의 학문과 왕과 궁중에 대해 설명하다. 저자의 환영회가 열리다. 그곳의 주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다. 저자가 라퓨타의 여성에 관해 설명하다. 쇠사슬에 매달린 의자에서 내려오자 나는 와글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선 사람들이 더 높은 신분인 것 같았다. 그들은 놀랍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 역시 그들을 바라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 체형, 의복, 용모가 그렇게 특이한 인종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머리는 전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한쪽 눈은 안쪽을, 다른 한쪽 눈은 하늘을 바라봤다. 태양, 달, 별 무늬로 장식된 그들의 옷에는 바이올린, 플루트, 하프, 트럼펫, 기타, 하프시코드, 그리고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다른 악기들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하인 복장을 한 사람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봤는데 그들은 손에 든 짧은 막대기 끝에 바람을 불어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다녔다. 꼭 도리깨같이 생긴 물건이었다. 그 주머니에는 말린 완두콩이나 작은 조약돌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나중에 그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이런 주머니로 그들은 때때로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의 입과 귀를 딱 때렸다. 나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아했다. 내가 보기에 이곳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 말하고 듣는 기관, 즉 입과 귀에 외부적인 접촉을 가하여 깨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할 수도 없었다. 그런 이유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늘 치기꾼, 라퓨타 말로 클리메노를 가정에 고용하고 그가 없이는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문하지 않는다. 치기꾼의 업무는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의 입, 그리고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주머니로 약하게 쳐서 주의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이 치기꾼은 주인이 외출할 때에도 따라가서 필요할 때마다 부지런히 주인의 눈을 살짝 때려준다. 항상 사색에 빠져있는 주인은 벼랑에서 떨어지거나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그 자신이 남들에게 밀려 도랑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린 건 독자가 나처럼 당황할까봐 우려해서였다.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계단을 올라가 섬의 정상으로, 그곳에서 다시 왕궁으로 가는 동안 나는 이곳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여러 번 무엇을 하려는지 잊어버렸고 치기꾼이 깨워져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나를 무관심하게 홀로 내버려두었다. 그들은 외부 인사인 나의 복장과 용모, 그리고 평민들이 외치는 소리 등에 아주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평민들의 생각과 정신은 이들 신분 높은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웠다. 우리는 마침내 왕궁에 도착했고 곧장 아련실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대신들을 양쪽에 세우고 옥좌에 앉아있는 왕을 보게 되었다. 옥좌 앞엔 커다란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지구본, 천구이, 그리고 온갖 수학 도구들이 가득했다. 왕은 우리가 왕궁 소속의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을 지나쳐 들어오며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왕은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중이었고 우리는 그가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했다. 그의 양옆엔 손에 주머니를 든 시동이 있어서 왕이 한가할 때 한 시동이 입을, 다른 시동이 오른쪽 귀를 살짝 쳐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면 왕은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고 나와 나를 안내한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의 방문에 대한 보고를 기억해냈다. 왕이 몇 마디 말하자 치기 주머니를 든 시동이 즉시 내 옆으로 와서 오른쪽 귀를 살짝 쳤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도구가 필요 없다는 손짓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왕과 궁중의 사람들은 치기 주머니를 물리친 나의 태도를 보고서 내 지식이 아주 형편없다고 치부했다. 내 짐작에 왕은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나는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답변했다. 그러나 나도 그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곧 왕의 명령에 따라 나는 왕궁의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들은 나의 시중을 들어줄 하인 2사람을 붙여주었다. 현재의 왕은 무엇보다 이방인을 후대한다는 점에서 선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나는 왕과 무척 가까이 있던 4사람의 대신과 저녁을 먹는 영광을 누렸다. 우리는 2가지 코스의 요리를 먹었는데 각 코스마다 3개의 요리가 나왔다. 첫 번째 코스는 정삼각형으로 자른 양어깨, 마름모 형태의 소고기, 원형으로 된 푸딩이었다. 두 번째 코스는 바이올린 형태로 묶인 오리 2마리에 플루트와 오보에를 닮은 소시지와 푸딩, 그리고 하프 모양 송아지 가슴살 등이었다. 하인들은 빵을 원뿔형, 원통형, 평행사변형,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수학적 형태로 잘라서 내왔다. 저녁을 먹는 동안 나는 몇 가지 물건의 이름을 과감하게 물어봤다. 대신들은 치기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기꺼이 답을 들려주었다. 내가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곧 그들의 대단한 능력을 알아보리라 기대하는 듯 했다. 나는 곧 그들의 간단한 단어들을 익혀서 빵, 음료 등 내가 바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대신들이 떠나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기꾼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펜, 잉크, 종이와 서너 권의 책을 들고 있었고 몸짓으로 자신이 그 나라의 말을 가르치러 왔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는 함께 4시간 정도 공부했고 나는 그동안 세로로 수많은 단어를 적으며 그 옆에다 번역된 뜻을 적었다. 또한 몇 가지 간단한 문장을 외우려고 애썼다. 언어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다. 그는 나의 하인 한 사람에게 뭔가를 가져오고 뒤돌아서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앉고 서고 걷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지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말을 알려주었다. 이어 나는 그러한 동작을 하인에게 시키는 그 나라의 문장을 받아 적었다. 언어교사는 가져온 책을 하나 보여주며 태양, 달, 별, 황도대, 회기선, 극권과 함께 많은 평면과 입체의 명칭을 알려주었다. 그는 모든 악기의 이름을 알려주고 악기 자체에 관한 설명을 들려주었고 그것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문 용어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방금 배운 모든 단어와 해석을 알파벳 순으로 다시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자 좋은 기억력 덕분인지 나는 그들의 언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었다. 내가 날아다니는 섬 혹은 떠있는 섬이라고 해석했던 단어의 원어는 라퓨타인데 이 단어의 확실한 어원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곳 사람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랍이라는 단어는 높다를 뜻하고 운터라는 단어는 지배자를 뜻하는데 두 말을 합친 단어인 라푼터에서 변형이 일어나 라퓨타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내겐 그런 기원이 다소 억지스러워 보여서 동의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라퓨타 지식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대담하게 개진했다. 라퓨타는 랍 아우티드와 비슷한 말로서 랍은 바다 물결에서 춤추는 햇빛을 뜻하며 아우티드는 날개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주제넘게 강요할 생각은 없고 현명한 독자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나를 시중들라고 왕이 붙여주었던 하인들은 내 옷차림이 엉망인 걸 보고 다음날 아침 제단사를 불러 내 치수를 재고 옷 한 벌을 지어오게 했다. 이 제단사가 일하는 방식은 유럽의 제단사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는 먼저 4분위로 내 신장을 쟀고 이어 자와 컴퍼스로 내 몸 전체의 치수와 윤곽을 재고 모든 수치를 종이에다 적었다. 엿새가 지나서 내가 받아든 옷은 아주 조악했고 내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내 몸을 재간 수치가 크게 잘못된 모양이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뭐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고 또 그리 대단한 문제도 아니잖아. 옷도 없는 데다 앓고 있던 가벼운 병도 며칠 더 끌게 되어 나는 본의 아니게 방에 갇혔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많은 단어를 익힐 수 있었다. 그 후 궁정으로 갔을 때 나는 왕이 하는 말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에게 몇 가지 답변을 하기도 했다. 왕은 명령을 내려 섬을 동북동으로 움직여 라가도 위에 수직으로 위치하게 했다. 라가도는 섬 아래 단단한 땅 위에 있는 왕국의 수도였다. 그 도시는 4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나흘 반 정도 걸렸다. 나는 섬이 공중에 떠서 움직인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두 번째 날 아침 11시 정도 되었을 때 왕은 귀족, 궁중의 신하, 관리를 데리고 친히 모든 악기를 준비하고 3시간을 내일이 연주했다. 나는 악기가 내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고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나에게 그 나라 말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언어교사는 섬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항상 연주되는 천체의 음악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궁정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악기로 그 음악의 연주에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수도인 라가도 위로 날아가는 여정 중에 왕은 특정 도시와 마을의 상공에 섬을 멈추라고 지시했다. 백성들의 탄원을 듣기 위해서였다. 왕의 뜻에 따라 짐을 나를 때 쓰는 노끈 여러 개가 그 끝에다 작은 줄을 달고 지상으로 내려졌다.
이 노끈들에 사람들이 탄원서를 묶으면 바로 섬으로 올라왔는데 마치 학동들이 연을 잡아주는 줄의 끝에다 매달아 놓은 종이 조각처럼 보였다. 때로는 백성들이 와인과 음식을 진상해 그 물건들을 도르래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내가 이전에 배우던 수학 지식은 과학과 음악에 의존하는 그들의 말투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음악에도 그리 조예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늘 선과 도형을 생각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나 동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싶을 때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마름모, 원, 평행사변형, 타원, 그 외 다른 기하학 용어로 표현했다. 또는 음악에서 비롯된 예술 용어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왕실부엌에서 온갖 수학 도구와 악기를 보았는데 그런 도구들의 모양을 따라 베어낸 구운 고기가 왕의 식탁에 올라갔다. 라퓨타인들의 집은 엉성하게 지어졌다. 벽은 직각이 아니었고 방에는 직각으로 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결함은 그들이 실용적인 기하학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그들은 그런 기하학을 상스럽고 기계적이라고 멸시했고 자신들의 지시가 일꾼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련된 것이어서 끊임없이 시공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종이 위에다 자, 연필, 분할 컴퍼스를 쓸 때는 비상한 손재주를 보였지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아주 서툴고 어색하고 손재주가 형편없었다. 그들은 수학과 음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제를 생각할 때는 무척 느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하는 추론은 서투르고 늘 격렬하게 모든 의견에 반대했다. 그들이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을 때에는 그런 반대를 하지 않았으나 올바른 견해는 좀처럼 내놓는 일이 없었다. 상상, 공상, 발명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에는 그런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도 없다.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앞에서 말한 두 개의 학문, 즉 수학과 음악에만 갇혀 있다. 그들 대다수, 특히 천문학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은 점성술을 굳건히 믿었다. 물론 그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건 그들이 뉴스와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적인 일에 관해 물었고 국정에 관한 판단을 내렸으며 정당의 견해에 관해서라면 반드시 열띤 논쟁을 벌였다. 내가 아는 유럽 수학자들 대다수도 이런 정치적 성향을 보였지만 과연 수학과 정치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물론 그들은 가장 작은 원이든 가장 큰 원이든 내각은 360도로 같으니 세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이 지구본을 만지고 돌리는 일보다 더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특성은 인간 본성의 아주 흔한 결점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공부로든 천성으로든 익숙해지기 가장 어려운 일에 더욱 호기심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의 심적 동요는 그들 외에 다른 사람에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걱정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천체들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지구를 향해 태양이 끊임없이 접근한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틀림없이 태양에 흡수되거나 삼켜질 것이다. 태양의 표면이 점차 분출되는 용암으로 뒤덮이면 우주에 더 이상 빛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지난번에 지나간 혜성의 꼬리를 간신히 피했는데 만약 충돌했더라면 틀림없이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31년 뒤에 올 것으로 추정되는 해성은 지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해당 해성의 근일점을 고려했을 때 태양의 특정 거리 안으로 접근한다면 해성은 빨갛게 달궈진 쇠보다 10,000배는 강력한 열을 발산할 것이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불타는 고리만 160만 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지구가 해성의 주된 부분 혹은 핵으로부터 16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해성이 지나치는 경로상에 위치한다면 충돌하여 잿더미가 될 것이다. 태양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양분 없이 매일 빛과 열을 발산하고 있으므로 결국엔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여 소멸할 것이고, 지구는 물론이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행성들은 모조리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이와 비슷한 임박한 위험을 걱정한 나머지 불안감을 억누르지 못하며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지도 못하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평범한 즐거움이나 오락도 즐기지 못한다. 아침에 지인을 만나면 처음으로 묻는 게 태양의 안부이다. 그들은 각자 일출과 일몰을 어떻게 봤는지, 다가올 해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겠는지 등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아이들은 요정과 도깨비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데, 걸핏하면 해성과 지구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이 어른들은 그런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라퓨타 섬의 여자들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친다. 그들은 남편을 경멸하고 외제인을 과도하게 좋아한다. 저 아래 육지에서 늘 많은 외제인이 도시나 단체 혹은 개인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섬으로 올라와 왕궁에 들르는데, 그들은 라퓨타인들 같은 지적 능력이 없어서 경멸당하지만 부인들은 이들 중에서 애인을 고른다. 당황스러운 점은 부인들이 아주 느긋하면서도 별 들킬 염려도 없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다. 남편이 늘 사색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종이와 여러 도구를 주어 남편을 생각에 잠기게 하고서 그 옆에 치기꾼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부인은 남편의 바로 코앞에서도 애인과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벌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 섬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고, 이곳의 삶은 지극히 풍요롭고 호화로우며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아내와 딸들은 이 섬에 갇힌 걸 애통하게 여긴다. 그들은 세상 구경을 하고 수도에서 기분 전환을 하기를 갈망하지만 왕의 특별 허가증 없이는 그런 외유가 불가능하다. 이 허가증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류층이 빈번한 전례를 통하여 저 아래 땅으로 내려간 여자를 설득해 섬으로 다시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총리와 결혼하여 아이를 열어둔 한 귀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총리는 왕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지극히 사랑했다. 게다가 그는 섬에 있는 주택 중 가장 좋은 대저택에 살았다. 그의 부인은 건강 문제를 핑계대면서 라가도로 내려갔고 이후 몇 달이나 그곳에서 숨어 지냈다. 이에 왕이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그녀를 찾아내는 작업을 벌였다. 곧 그녀는 우중충한 싸구려 식당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로 발견되었는데 매일 자신을 두들겨 패는 늙고 불구인 하인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옷을 전부 전당포에 맡겨놓은 상태였다. 그녀가 그 하인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억지로 그녀를 섬으로 끌고 왔다. 총리는 돌아온 그녀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최대한 자상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착용하던 모든 보석을 훔쳐서 라가도로 다시 내려가 그 애인에게로 갔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독자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의 이야기라기보다 유럽이나 영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자의 변덕스러움은 어떤 지방이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디를 가든 똑같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나는 라퓨타인들의 말을 웬만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왕을 아련하는 영광이 주어졌을 때 왕의 질문에 대부분 대답할 수 있었다. 왕은 법률, 통치체제, 역사, 종교, 내가 머물렀던 여러 나라의 풍습 등에는 전혀 무관심했고 오로지 수학에 관해서만 질문했다. 왕은 나의 답변에 엄청난 경멸과 무관심을 보였고 그러는 중에도 양옆의 치기꾼이 그를 종종 깨워줘야 대화가 가능했다.